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대기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마치 수백 마리의 벌들이 머리 위를 맴도는 것 같은 불안과 긴장을 증폭시키는 백색 소음이었습니다. 정혜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수첩을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달아 둥그러진 수첩에는 고모 정영숙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지요. 끝까지 버텨라. 단 4글자였지만 해나에게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곳까지 온 그녀에게 그 말은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대기실에는 15명 정도의 면접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해외 대학 로고가 박힌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그들 사이에서 해나의 검은색 정장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마트에서 할인할 때 고모가 사준 것이었는데 어깨 부분이 미묘하게 맞지 않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혜나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해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기업 면접실이란 곳은 권력의 무게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간입니다. 긴 테이블, 그 건너편에 앉은 5명의 면접관들, 그리고 정중앙에 앉은 한 사람, 한설인 회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서류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해나가 들어오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지요. 그 시선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평가하는 것도 재단하는 것도 아닌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달까요? 앉으세요. 한설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해나가 의자를 빼고 앉는 동작 하나하나를 그녀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등을 곧게 펴고 앉는 자세,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는 습관,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담담한 시선까지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인사 담당 임원이 형식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해나는 준비한 대로 차분히 답했습니다. 지방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학점은 4.3, 토익 점수는 950점, 인턴 경험이 한 번 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한설인의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말끝을 살짝 올리는 그 특유의 억양 때문이었을까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고모님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한설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앞에 놓인 서류를 들어 올렸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제출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죠? 한설인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에서 직접 질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제가 3살 때입니다.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이 키워주신 건가요? 네, 정영숙 고모가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한설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지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외우기 마련입니다. 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비한 답변이 모두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지요.
불공평을 견디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날 것 그대로여서 듣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종류의 대답이었지요. 불공평이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한설인이 물었습니다. 해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좋은 교육 환경, 든든한 인맥. 하지만 저처럼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불공평이죠. 하지만 그 불공평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한설인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나는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 정영숙은 김밥을 만들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우리 해나가 해냈구나.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은 본사 로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명의 신입사원들이 모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서로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 서울대 경영학과지? 나는 연세대야. 아, 김 교수님 수업 들었어? 나도 그분한테 추천서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전무님이랑 골프 친구셔. 너희 집은? 그들의 대화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명문대, 해외연수, 부모님의 인맥.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해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지방대도 뽑네? 요즘 공채가 공정하긴 하구나. 그 말에 몇몇이 킥킥거렸습니다. 해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견디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첫 번째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뭐 먹을래?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해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경비원이 그녀 앞에 서 있었지요. 명찰에는 오춘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신입들은 첫날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 먹더라고. 오춘식은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 해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애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여기서 끝까지 버티는 게 진짜 실력이야. 부모 잘 만난 거야. 뭐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알겠지? 해나는 뜻밖의 위로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오춘식은 씩 웃으며 자리를 떠났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이런 작은 친절이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나는 그 초콜릿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지요. 마치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한설이는 회장실에서 신입사원들의 파일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오래 들여다본 것은 정혜나의 서류였지요. 2002년 3월 15일생. 그녀는 날짜를 중얼거렸습니다. 23살.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계실 겁니까? 먼저 퇴근해. 나는 좀 더 있다가 갈게. 비서실장이 나간 후 한설이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남자가 있었지요.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특유의 억양으로 말끝을 올리며 웃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운명이란 것을 믿지 않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운명의 장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나라는 신입사원이 보여준 그 담담한 눈빛, 불공평을 견디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형광등 아래의 면접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해나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그리고 한설인이 품은 의혹이 어떻게 확신으로 바뀌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날 구내식당에서 일어날 일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메밀 소바 한 그릇이 불러올 파장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첫 주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이란 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회사의 역사,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끝없는 팀워크 활동들. 정혜나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소화해내고 있었지요.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북적였고 오늘의 메뉴는 일식 특선이었습니다. 메인 메뉴는 메밀 소바였지요. 신입사원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는데 해나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회사 구내식당 진짜 좋다. 호텔 수준이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여기 주방장이 특급 호텔 출신이래.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해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메밀 소바의 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그녀는 사실 메밀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모 정영숙과 살면서 주로 먹던 것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소박한 한식이었으니까요.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목구멍이 간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면발이 목에 걸린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 간지러움은 금세 자결하는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해나는 젓가락을 놓고 물을 마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 쟤 왜 저래?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해나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목에 붉은 반점이 번지고 있었지요. 마치 불타는 지도를 그리듯 두드러기가 피부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숨이. 해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는 것 같았고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익사할 것 같은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 밖에 있는데도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저런 알레르기야. 누가 119 불러.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요. 그때 미화 담당 백민자 씨가 달려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재빠르게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와 해나의 이마에 대주었습니다. 애야, 정신 차려. 깊게 숨 쉬어봐. 천천히. 경비원 오춘식도 뛰어왔습니다. 그는 생수병을 열어 해나에게 조금씩 마시게 했지요. 메밀 알레르기 같은데요. 이거 심각해 보이는데. 백민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 2층 VIP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한설인이 창밖으로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은 말이지요. 정확히는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내려다본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중 한 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나 씨입니다. 한설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아래층 식당의 해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반점, 부어오르는 얼굴, 그리고 호흡곤란. 안 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칼날처럼 그녀의 의식을 찔렀지요.
설이나 나 숨이 안 쉬어져.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처음 가본 일식집에서 메밀 소바를 먹은 직후였다. 정확히 지금 해나와 같은 증상이었다. 붉은 반점, 부종, 그리고 그 특유의 호흡 패턴까지도. 이런 알레르기는 처음 봅니다. 메밀 알레르기인데 이렇게 급격하고 심한 반응은 극히 드물어요.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의사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한설이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따라왔지요. 회장님, 의무실에서 처치하고 있다고. 나도 가야 해. 그녀가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해나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후였지요. 붉은 반점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설이는 의무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해나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창백한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를 반복하는 그 모습까지. 회장님? 의무실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전형적인 메밀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증상이 꽤 심한 편입니다.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는 흔한가요? 아닙니다. 메밀 알레르기 자체가 드문 편인데 이렇게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보통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이 계실 가능성이 높죠. 한설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두 번이면 의심이 되고 세 번이면 확신이 된다고 하지요. 한설인에게 지금 이 순간은 바로 그 확신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해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회장이 들어오자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요. 누워 있어요. 한설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해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런 일로 소동을.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도 몰랐던 알레르기잖아요.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메밀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가족 중에 비슷한 알레르기를 가진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는 이런 알레르기가 없으시고요. 한설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부모님에 대해 고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없나요? 해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는 잘 모르겠어요. 고모가 그 이야기는 잘 안 하셔서. 한설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3월생, 부모님의 이른 죽음, 그리고 이 희귀한 메밀 알레르기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요. 회장님? 해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아니요. 한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해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듯 다시 손을 뗐지요. 미안. 아니, 죄송합니다. 그저 걱정이 되어서. 그날 저녁 한설이는 회장실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지요. 2002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비서실장을 불렀지요. 내일 인사팀장에게 전해주세요. 정혜나 씨를 해외사업본부 TF팀에 배치하라고. 회장님?
신입사원을 바로 해외사업본부에요? 그것도 대형 계약건에? 네, 제 지시입니다.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설인의 단호한 표정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귀가한 해나는 고모 정영숙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메밀 알레르기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정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고모. 정영숙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내 아버지는 그런 거 없었는데, 어머니는, 글쎄, 내가 잘 몰랐으니까. 고모는 엄마를 잘 모르셨어요? 정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엄마는 좀 특별한 분이셨어.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이었는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 아버지와 결혼하셨거든. 그래서 친정과는 연을 끊고 지내셨지. 좋은 집안이요? 그래.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내 아버지도 그 이야기는 잘 안 하셨고, 다만 내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선택한 게 내 아버지였다는 것만 알지. 해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과연 해나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혜나 씨를 해외사업본부 독일 프로젝트 TF팀에 배치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15층 회의실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 해나는 눈을 비볐습니다. 신입사원이 곧바로 해외사업본부라니? 그것도 대형 프로젝트에. 같은 시각 해외사업본부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신입을 우리 팀에? 최경무 상무가 인사팀장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지방대 출신을? 회장님 지시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계약입니다. 신입 하나 때문에 망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사안입니다. 최경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남상호를 바라보았지요. 외부 컨설턴트인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회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시다니.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메밀소바 한 그릇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지요. 해나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설인의 확신, 최경무의 반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암약하는 남상호의 음모까지. 구내식당의 메밀소바가 불러온 이 운명적인 만남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월요일 아침 9시 50분, 정혜나는 15층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15층이란 곳은 일반 직원들에게는 하늘 같은 공간입니다. 임원들의 세계,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곳이지요. 신입사원이 발을 들릴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회의실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들,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해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은 최경무 상무였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해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 시선에는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나 씨군요. 앉으세요. 해나가 자리에 앉자 최경무는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던지듯 밀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그룹과의 기술 이전 계약서입니다. 3,000페이지 분량이고 계약 규모는 52억 유로.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계약이죠. 여러분, 52억 유로면 하나로 약 7조 원입니다. 신입사원이 다룰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지요. 이해하겠습니까? 최경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아, 지방대에서는 이런 규모의 케이스 스터디를 안 하시나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팀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해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경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독일 놈들은 계약서 한 줄, 단어 하나까지 트집을 잡습니다. 당신 같은 신입이, 최 상무님,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남상우였지요. 60대 초반의 그는 외부 컨설턴트라는 애매한 신분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겁주지 마세요. 회장님이 직접 추천하신 인재 아닙니까? 그의 미소는 묘했습니다. 해나를 두둔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최경무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듯 했지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최경무가 이를 갈았습니다. 낙하산이 제일 위험한 법이죠. 해나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3,000페이지의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 기술 용어, 금융 용어가 뒤섞인 그 문서는 마치 외계어로 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나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꾸는 능력이었지요. 그녀는 난해한 조항들을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가며 이해했습니다. 기술 이전의 단계적 이행 조건. 이건 마치 요리 레시피를 단계별로 가르쳐 주는 것 같네. 처음엔 재료만, 다음엔 손질법, 마지막에 비법 소스. 그녀의 노트는 이런 비유들로 가득 찼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점차 그 노트를 슬쩍슬쩍 훔쳐보기 시작했지요. 일주일 후 독일 측과의 첫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독일 라인메탈 그룹의 협상팀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엄격했지요. 최경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3단계 기술 이전을 제안합니다. 첫 해에 30%, 둘째 해에 40%, 마지막 해에. 잠깐만요. 놀랍게도 말을 끄는 것은 해나였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지요. 신입사원이 상무의 발표를 끈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최경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해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율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계약서 1247페이지 사망입니다. 환율 변동 반영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요. 현재 유로화가 강세인데 이대로 계약하면 3년 후 우리가 최대 15%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속 독일 측 협상팀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의 수석 협상가인 한스 밀러가 앞으로 나왔지요. 그 조항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놓친 부분이네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독일 측도 놓친 실수를 신입사원이 찾아낸 것입니다. 흥미롭군요. 한스 밀러가 화면 너머에서 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분인데 꼼꼼하시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정해나입니다. 정씨,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제안이 있습니까?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준비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마치 보험처럼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환율이 5% 이상 변동하면
자동으로 재협상하는 조항을 넣는 거죠.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처럼요. 독일 측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끼리 빠르게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었지요. 잠시 후 한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최경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다른 팀원들은 해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초보자의 행운이었어. 최경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발표를 끊지 마. 하지만 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해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처음에 오해했는데 실력 있네. 그것은 작은 인정이었지만 해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설이는 회장실에서 화상회의 녹화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나가 환율 조항을 지적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요. 역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독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혜나 씨를 높이 평가한다고 다음 협상에도 꼭 참석시켜달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비서실장이 망설였습니다. 최경무 상무가 정혜나 씨를 팀에서 빼겠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한설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세요.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최 상무가 최경무 상무가 문제가 있다면 그가 빠지면 됩니다.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설이는 다시 혼자가 되자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 속에는 20년 전의 그녀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묘하게 해나와 닮은 눈매. 정말 너였구나. 우리 딸이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사랑 사이에서. 그리고 그녀는 가문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그 남자는 떠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숨기고 갔습니다. 그가 데려간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한편 남상호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설인 회장이 그 신입사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지켜봐.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신입사원을 제거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걱정 마. 충분히 줄 테니까. 남상호는 전화를 끊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게임의 판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요. 한설인의 모성애, 최경무의 질투, 그리고 남상호의 음모가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해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상 위에 이상한 USB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호기심에 컴퓨터에 꽂았다가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경쟁사의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바로 그때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정혜나 씨, 지금 당장 그 USB를 압수합니다. 당신은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노골적으로 제거하려 하고 있었지요. 협상장의 공기는 이제 살벌한 전쟁터의 공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해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한설이는 자신의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감사팀에 끌려간 해나는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감사실이란 곳은
일종의 재판정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곳이지요. 정혜나 씨, 감사팀장이 노트북을 돌려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7분 당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경쟁사인 슈타인호프 그룹으로 우리 회사의 기밀 계약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화면에는 분명히 해나의 계정에서 발송된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은 독일 라인메탈과의 계약서 전문이었지요. 52억 유로짜리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저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3시엔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당신의 로그인 기록입니다. 감사팀장이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3시 45분 로그인, 3시 47분 메일 발송, 3시 48분 로그아웃. IP 주소는 회사 내부망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인정하시면 관대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신입사원이 실수할 수도 있죠. 누군가의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없었습니다. 해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발송 기록, 로그인 기록, 심지어 해나의 컴퓨터에서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일단 오늘은 귀가하시되 내일부터 출근 정지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시스템 접근도 차단됩니다. 해나는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경무 상무였지요. 그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했어야 할 짓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구분했어야죠. 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낙하산도 결국은 떨어지는 법입니다. 해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경비원 오춘식이었습니다. 따라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춘식은 해나를 지하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지요. 그날 밤 내가 봤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 3시쯤 외부인 출입증을 단 남자가 9층으로 올라가더라. 검은 점퍼를 입었는데 채구며 걸음걸이가 영 수상했지. 정말요? 그럼 CCTV에 이미 확인해 봤어. 그 시간대 CCTV가 정기 점검이라고 꺼져 있더라고.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나? 해나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오춘식의 다음 말에 다시 좌절했지요.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거야. 내 증언만으로는. 바로 그때 미화 담당 백민자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해나야, 이거 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새벽 시간 9층 복도에서 누군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요. 어제 새벽에 깜빡 잊고 놓고 간 물건 찾으러 왔다가 봤어. 내 자리에 누가 있길래 이상해서 찍어뒀지. 옷차림이 내가 아니었거든. 사진 속 인물은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구와 자세가 묘하게 익숙했지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오춘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지 특정할 수 없으니까. 세 사람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오춘식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잠깐, 이걸 깜빡했네. 그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차고 다녀. 밤에 순찰할 때 혹시 모르니까. 회사 것 말고 내 개인 거야. 낡아서 화질은 별로지만. 여러분, 이 순간 해나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보시죠. 지금 당장
세 사람은 백민자의 휴대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지요. 새벽 3시 35분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 그리고 저 걸음걸이. 해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상호 컨설턴트예요. 화면 속 남자가 잠시 고개를 돌렸고 희미하지만 그의 옆모습이 찍혔습니다. 분명 남상호였지요. 이제 증거가 생겼네. 백민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춘식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감사팀을 설득할 수 있을까? 게다가 남상호는 외부 컨설턴트야. 최경무 상무가 뒤를 봐주고 있는데. 해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지요.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해나는 집에서 밤새 컴퓨터와 씨름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개인 이메일 백업 데이터는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대학 동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해나야, 이거 봐. 동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내 계정에서 같은 시간대에 2개의 세션이 열려 있었어. 하나는 회사 IP, 하나는. 잠깐, 이건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네. 뭐라고? 새벽 3시 46분과 3시 47분. 정확히 1분 간격으로 두 곳에서 동시 접속했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한 사람이 1분 만에 두 장소를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해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1분의 간극. 이것이 그녀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지요. 다음 날 아침 해나는 출근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때마침 나타난 한설인의 비서실장이 말했지요. 통과시켜주세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해나는 곧장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한설이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앉으세요. 한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압니다. 한설인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해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바디캠 영상, 백민자의 사진, 그리고 1분 간극의 로그 기록까지. 한설이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남상호.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최경무까지. 회장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공개 이사회. 한설인이 해나의 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직접 해명하시겠다는 거죠? 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무 상무와 남상호 사이의 금전거래, 비정상적인 컨설팅 비용, 그리고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상호가 최경무의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모습이었지요. 백민자 씨가 어제 저녁 제게 직접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다고. 해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돕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일 오전 10시 비공개 이사회가 열립니다. 한설인이 말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하세요. 해나가 일어나려 할 때 한설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혜나 씨, 혹시 어머니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어머니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좋은 집안 출신이었는데 아버지와의 결혼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다고. 한설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가보세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시길. 해나가 나간 후 한설이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지요. 미안하다, 해나야. 엄마가 늦었구나. 그날 밤 최경무의 사무실에서는 급박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잖아. 최경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는데 어떻게? 진정하세요. 남상우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비공개 이사회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무슨 수를 쓸 건데? 남상우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들 중 몇 명은 제가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적당히 회유하면. 여러분,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나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경무와 남상호의 마지막 음모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의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가 맞붙는 그 순간을 향해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직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새벽 4시 정혜나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 분노와 절망감은 잠을 앗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나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그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대학 동기와 밤새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나야, 찾았어. 동기가 화면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개인 구글 계정에 백업된 로그를 분석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새벽 3시 46분 17초에 내 회사 계정 로그인, 그런데 3시 47분 23초에 또 다른 로그인 기록이 있어. 문제는 두 번째 로그인이 첫 번째 세션을 종료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거야. 해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줘. 쉽게 말하면 같은 계정으로 두 명이 동시에 접속했다는 거야. 한 명은 정상적인 회사 IP로, 다른 한 명은 VPN을 우회해서. 그리고 이 두 접속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1분 6초야. 1분의 간극. 해나는 이 발견에 전율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동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1분 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VPN 설정하고 재접속한다? 말이 안 돼. 이건 명백한 계정 도용의 증거야. 해나는 서둘러 모든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지요. 과연 이 기술적인 증거를 이사회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침 7시 해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요. 정혜나 씨인가요?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설인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자택으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해나는 놀랐습니다. 회장 자택이라니. 그것은 일반 직원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요. 1시간 후 해나는 서울 평창동의 고급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넓은 정원을 지나 본체로 들어가니 한설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 달리 한설인의 자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아하고 절제된 분위기였지요. 벽에는 몇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해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메밀꽃이 만발한 들판 그림이었지요. 아름답죠? 한설인이 해나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20해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직접 그렸어요. 메밀꽃이네요. 네. 한때는 좋아했던 꽃이었는데 한설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죠.
해나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1분 간극의 증거, 바디캠 영상, 그리고 백민자의 사진까지. 한설이는 차분히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1분 간극 부분에서는 여러 번 되물으며 정확히 이해하려 했지요. 훌륭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남상호는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때 한설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민자 씨였지요. 회장님, 저 백민자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남상호가 최경무 상무 사무실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지금 보내드릴게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상호가 철제 휴지통에 서류를 넣고 불을 붙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런. 한설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네요. 그녀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팀에 지시하세요. 최경무 상무와 남상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특히 지난 6개월간의 컨설팅 비용 지급 내역을 중점적으로. 전화를 끄는 한설인이 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내일 비공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만 하세요. 회장님,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한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정혜나 씨, 혹시 어머니의 본명을 아시나요? 아니요. 고모도 정확히는 모르신다고. 그럼 어머니의 고향은? 그것도. 다만 부유한 집안이었다고만 들었습니다. 한설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지요. 내일 이사회가 끝나면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서 푹 쉬세요. 해나가 떠난 후 한설이는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경무 상무가 남상호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6개월간 총 8억입니다.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죠. 용도는 표면상으로는 해외 사업 전략 자문이지만 실제로는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만 3억을 지급했는데 정혜나 씨가 팀에 합류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한설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계속 파보세요. 그리고 남상호의 야간 출입 기록도 확인하고.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남상호가 새벽 시간대에 3번이나 회사에 출입했습니다. 모두 긴급 서류 작업이라는 명목이었는데 CCTV는 묘하게도 그 시간대만 정기 점검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 야간 출입, 그리고 의도적인 CCTV 공백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날 밤 해나는 고모 정영숙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모, 혹시 엄마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없어요? 정영숙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정영숙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엄마는 한설인이라는 이름이었어. 해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성은 달랐지만 이름이 설인이었어. 재벌가 딸이었는데 내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임신한 채로 도망쳤던 거야. 그럼 설마.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의 한설인 회장.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같고 우연이라기엔 너무 묘하지 않니? 해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한설인 회장이? 다음 날 아침 10시 비공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사진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경무도 남상호도 있었지요.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설인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안건은 정혜나 사원의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해명입니다. 최경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명이라니요. 증거는 명백한데 무슨... 잠시만요. 한설인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정혜나 씨, 발표를 시작하세요. 해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요. 이사님들, 저는 지금부터 제가 무죄임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진짜 범인인지도 밝혀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시간의 지도라는 제목이었지요. 새벽 3시 46분 17초, 제 계정으로 첫 번째 로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 47분 23초, 두 번째 로그인이 있었습니다. 두 로그인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1분 6초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로그인이 서로 다른 IP 주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회사 9층 제자리, 다른 하나는 VPN을 통한 외부 접속이었습니다. 해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지요. 한 사람이 1분 만에 9층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VPN을 설정하고 재접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정 도용의 증거입니다. 혹측입니다. 최경무가 소리쳤습니다. 기술적 오류일 수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나는 바디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남상호가 새벽에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남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리고 이것은 백민자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화면에 남상호가 해나의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흐릿했지만 체구와 옷차림은 분명했지요. 마지막으로 해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남상호 씨가 최경무 상무 사무실에서 서류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고서야 왜 한밤중에 서류를 태우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남상호와 최경무에게 쏠렸지요. 한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팀장, 보고하세요. 감사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최경무 상무가 남상호 컨설턴트에게 6개월간 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상 컨설팅 비용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만 3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최경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한설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정혜나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 남상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요. 최경무 상무가 시켰습니다. 신입사원을 제거하라고. 회장님이 특별히 아끼는 것 같으니 빌미를 만들어 쫓아내라고. 최경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때로 이렇게 극적입니다.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이지요. 비공개 이사회의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남상호의 폭탄 같은 자백에 최경무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지요. 이사님들, 이런 터무니없는 모함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최경무 상무. 한설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정혜나 씨의 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해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차트가 나타났지요. 이사님들, 제가 보여드린 증거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은 시간의 지도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분 단위로 세분화된 타임라인이 펼쳐졌지요. 3시 35분, 남상우 컨설턴트가 회사 주차장 도착. 3시 40분, 9층 진입. 3시 46분, 제 계정으로 첫 로그인. 3시 47분, VPN을 통한 이중 접속으로 메일 발송. 3시 48분, 로그아웃 후 퇴근.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였습니다. 단 하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다면 1분의 간극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해나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가 문제의 메일을 발송했다는 시각, 저는 다른 메일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팀장님께 보낼 일일 보고서였죠. 자동 저장 기록을 보시면 화면에 2개의 로그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계정에서 서로 다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해나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해나의 쉬운 비유가 그들의 이해를 도왔지요. 정직자가 왜 여기 있죠? 갑자기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최경무와 가까운 사회이사였지요. 한설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하세요, 정혜나 씨. 해나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춘식의 바디캠 영상이 고화질로 복원된 버전이었지요. 어제 제 친구가 영상 복원 프로그램을 돌려서 화질을 개선했습니다. 보세요. 화면 속 남상호의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외부인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해나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남상호 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뭐라고? 남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노트북을 어떻게... 아, 이건 제가 해킹한 게 아닙니다. 해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상호 씨가 회사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자동으로 동기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회사 보안 규정상 모든 외부 기기는 모니터링 대상이시죠? 화면에 남상호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최경무로부터 받은 8억 중 일부가 다시 제3자에게 송금된 기록이었지요. 받는 사람이 김브로커? 한의사가 읽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브로커입니다. 감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경쟁사에 정보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본격적인 기업 범죄였던 것이지요. 이건 조작이다. 최경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남상호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지요. 인정합니다. 최경무 상무가 시켰습니다. 한설인 회장이 특별히 신경 쓰는 신입사원을 제거하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이 자식? 최경무가 남상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이사들이 제지했습니다. 한설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험이 있었지요. 이사님들 표결하시죠. 최경무 상무의 해임건과 정혜나 사원의 복직건에 대해 표결은 신속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최경무는 해임, 해나는 복직이 결정되었지요. 최경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한설인,
내가 왜 그 애를 그렇게 챙기는지 다 알아. 하지만 그의 외침은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마침내 한서린과 해나만 남게 되었지요. 한서린이 천천히 해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지요. 정혜나 씨, 아니 해나야.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그 호칭에 해나는 놀랐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대단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나야, 어제 내 고모님께 들었니? 네. 해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이 서린이었다는 것. 해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한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난 어머니의 마음을 말이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서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야. 내가 내 엄마야. 20년 전 집안의 반대로 너와 내 아버지를 떠나야 했던 그 못난 엄마야. 해나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면접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끌림, 한서린이 보여준 특별한 관심, 그리고 메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았을 때의 그 표정까지. 엄마, 해나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서린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해나를 꼭 안았지요. 20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아. 하지만 그 전에 너를 지켜주려고 모든 걸 포기했어. 나와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지. 너를 위해서. 해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왜 이제야?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거부할까봐. 하지만 메밀 알레르기를 보는 순간 더는 숨길 수 없었어. 내 아버지와 똑같은 반응이었거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재회였지요. 일주일 후 회사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서린은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늘부터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를 시작합니다.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인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예나 장학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지요. 지방대생과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정혜나 과장입니다. 네, 해나는 특별 승진으로 과장이 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정당한 보상이었지요. 해나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불공평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기르세요. 누군가의 첫 1분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저처럼 기회를 얻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청중 속에서 오춘식과 백민자가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준 1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날 밤 해나는 자신의 수첩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드디어 증명했다. 이제 누군가의 첫 1분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지요. 엄마를 찾았다. 아니, 엄마가 날 찾아줬다. 메밀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한서린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남자, 그리고 이제는 그 옆에 해나의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찾았어.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우리 딸을. 이제야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혜나의 이야기입니다. 메밀소바 한 그릇에서 시작된 운명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갔는지 보셨지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은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설인과 해나가 그랬듯이 우리도 어딘가에서 운명의 메밀 한 그릇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불공평을 견디며 스스로를 증명한 해나, 20년의 죄책감을 용기로 바꾼 한설인, 그리고 그들을 도운 평범한 영웅들 오춘식과 백민자. 이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정혜나 장학재단은 그 후 수많은 제2의 해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일분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고 오춘식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또 다른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